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다시 지칭하며 일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저희가 YTN 긴급 속보로도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이 민감 국가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이 민감 국가 지정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미국이 적성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들, 네. 그러니까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 그다음에 이제 핵 확산, 네. 테러 이런 것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했던 미국이 적성 국가로 취급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기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범주에. 그러나 동맹이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네. 따라서 한미 관계사에서 거의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각 부처가, 그러니까 중앙행정부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내각이, 그러니까 안보, 국가 안보에 이런 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에너지부, 에너지부가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상황을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부의 자체 기준에 따른 분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난 1월에 지금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왜 굳이 또 이게 임기가 끝나갈 때 직전에 이렇게 지정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하고 똑같이 대입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네. 에너지부는 에너지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국의 각 부처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예. 독립적으로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든지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성향과 관계없이 에너지부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봤고 이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취임식에 이어서 벌써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쓴 게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수치는 대부분 틀립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뭐 4배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숫자도 다 틀리고요. 네.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처음 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처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번 썼죠. 취임 당일부터 2번 썼고, 그 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후보 시절에, 지명자 시절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이다. 그래서 좀 우리 감정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데, 네. 네. 이 단어의 뜻보다는 지금 북한과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북한 문제, 김정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가 만날 거고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렇게 나쁜 대접은 안 할 거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세한 의도는 좀 두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입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지금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 어조로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도 좀 틀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첫 임기 때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두 개는 아니잖아요. 네. 그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방점이 있지만 앞에 첫 임기 때와 같이를 보면 첫 임기 때에 완전한 비핵화한 말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4.27 판문점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써 있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공동선언, 북미 미북 공동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앞뒤가 다르잖아요. 일기 때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이제 확산되니까
그걸 진화하려고 백악관이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에 통일된 대북 정책 로드맵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바이든 정부 때도 대북 정책 재검토한다고 그래놓고 거의 1년 반 가까이 한 4, 5개월, 5, 6개월 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지금 뭐 러우 전쟁부터 지금 뭐 관세 문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대북 정책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따로, 그다음에 백악관 따로, 예. 국무장관 따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통일된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주시해 봐야 돼요. 네, 네. 통일된 화법이 아니어서 좀 혼란이 오고 그렇죠. 해석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면서 뭐 인도나 파키스탄도 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국제사회에서 공인하는 핵보유국 그리고 사실상 핵보유국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핵 보유국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법적인 차원의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NPT 비확산 조약 안에 들어있는 용어가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러시아, 5개국입니다. NPT 조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에 네. 핵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핵을 가진 거 인정한다. 대신 남 위협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나머지는 이제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핵 가진 것도 인정받고 안보리에서 이 국제 정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같은 경우는 몰래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국제적인 인정을 못 받는 국가들이 이제 뉴클리어 파워인데 엄밀히 말하면 네. 그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뉴클리어 파워 그러면 핵보유 그러는데 그게 일반적인 용례랑 국제법적인 용례는 다르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와 뉴클리어 파워는 다르다. 네. 근데 뉴클리어 파워 그래버리니까 한국말로는 핵보유국이 돼버리니까 그쵸. 동일하게 지금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좀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격적으로 좀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의미로 봐야 됩니까? 지금 너무나 말을 많이 했죠. 그렇죠. 취임 당일에도 그 주한미군에 전화해서 김정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지금 김정은을 3번 만났죠. 네.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또 판문점 회동까지 본인이 성공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자기 때문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힐러리 후보가 됐으면 핵전쟁 나는데 내가 막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뭐냐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핵을 가진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뺏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식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 관리 쪽에 방점이 있는 거고 우리 입장은 왜냐하면 김정은이 손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많은 말을 분석해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우리 국가안보에는 간극이 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직접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우리 쪽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게 패싱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만 패싱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캐나다 바로 옆 나라 우방 아니에요? 나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인 해법이나 네. 완전한 문제의 해결 이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국의 이익이면 언제든 패싱할 수 있고 거꾸로 뭐 아무리 나빠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뭐 간이건 쓸개건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일 수가 없죠.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초 1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 전쟁 네. 중인 관계, 네. 주적, 그다음에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우리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우리가 낄 자리가 없죠,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싱가포르 하노이 해봤지만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한반도 중재자론에 대해서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김정은 트럼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낄 자리는 지금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리 내부 공백 상태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나 안전에 우리의 전략적 이용을 침해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동안 뭐 관세 이슈로도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이제 우리 그 미국의 관계를 봤을 때 뭐 대미 무역 흑자 문제도 있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강화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이제 방위비하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는데 와 있으니 돈이 드니 니네가 내라. 그게 이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고요. 그렇죠. 그걸 네. 더 올려라라는 얘기고 방위비는 우리 국방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더 올리면 주한미군의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고 두 개 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한반도의 전개 때도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에서 계속 비용을 계속해서 그렇죠. 청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은 첫째 안보 경실론자예요. 안보에 돈 들어가는 거는 가능한 줄이고 싶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반도든 우크라이나든 나토든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해외 원정원이 가 있으니 내 문제도 아닌데 드는 돈은 니네가 다 내야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을 만났고 미국 대통령을 일기 때보다 더 독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일기 때보다 더 전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일기 때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네. 측근들도 모두 다 예스맨을 만들어놨고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지해야 되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아들이죠. 그 인선할 때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백악관 못 들어와 이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말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가 천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험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택이. 왜냐하면 오늘 이랬다 내일 이러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막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든 다 줄 수 있고 돈이 안 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 그 짝사랑하던 생각으로 나 이쁘니까 날 도와줘야 돼. 그건 통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고받을 것,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 면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중간선거까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그러니까 그 이유도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유연성도 가질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에 정말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혼란도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 종전 협상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지지부진한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요.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지지부진하다고 보면 안 돼요. 저렇게 복잡한 전쟁이 뭐 하루아침에 뭐 트럼프 말대로 24hours 끝날 수가 없죠. 자, 흐름을 보면 이렇죠. 처음에 먼저 우크라이나 빼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만났어요.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워싱턴 불러다가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제다에서 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미국이 만났습니다. 네. 3자가 만난 적은 없어요. 네. 당사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여기 미묘한 흐름이 있어요.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종전은 우크라이나가 못 받아들이죠. 영토 5분의 1 뺏겨, 그다음에 히터로 절반 달라고 그래, 나토 가입 안 돼, 안전보장 없어. 여기 도장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싸우고 나서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휴전. 휴전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니까 언젠가 잠시 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식 무리한 종전으로 가다가 이건 우크라이나가 절대 못 받죠. 그러니까 일단 휴전하자. 비극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전쟁도 6.25도.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지금 쿠르스크 빼앗긴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 나머지 99%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고 쿠르스크 작은 지역인데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네. 이제 거의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요 사이에 미국이 젤렌스키를 압박하면서 무기와 정보 중단한 게 좀 타격이 컸어요. 밀고 들어가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은 완전히 수복을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푸틴도 계속 선을 못 넘죠. 왜냐하면 계속 치고 들어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칼을 쓸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일단은 쿠르스크는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으니 내가 이긴 거야.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은 거죠. 근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니까 한 핑이라도 뺏기면 자존심의 상처거든요. 이게 일단은 쿠르스크 수복에 주력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어제까지 상황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 휴전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의미라고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전선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99% 전장은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8월에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땅을 침공했거든요. 그게 네. 쿠르스크거든요. 한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 한 2배 내외. 그런데 이제 이걸 잡고 있으니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쿠르스크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2차 세계대전 1945년 5월 9일이 전승절이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본토를 뺏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자존심이 상처죠. 그러니까 인민군도 여기가 있어요. 전력을 기울여서 지금 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수복을 했어요. 네. 뭐 어제 전황을 보면 한 100에서 한 150제곱킬로미터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러시아군이 지금 포위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전황이 나빠지면 1, 2개 여단 규모가 수천 명 규모가 완전히 포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크라이나군 살려줘라 얘기했다고 자기가 자랑하는 거고. 네. 푸틴은 또 그거 받아서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고립을 이제 돌출부를 지금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전황을 좀 봐야죠.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군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남부 이제 99% 지역은 교착돼 있고요. 네. 쿠르스크는 상당히 어렵다. 우크라이나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쿠르스크를 둘러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여부에도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뭐 2차 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 이후 그 이상의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마샬 플랜이랑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유럽 전역을 재건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거의 1,000조 넘는 때로는 뭐 수천조가 될 정도라고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착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만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20% 가까이 돼요. 네. 그 남한 면적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차지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는 이미 그때 내전 지역이었고 크림반도는 네. 합병했고 그럼 나머지가 전쟁 이후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정도 면적이거든요. 돈바스까지 치면은 뭐 거의 경기도 뭐 제주도 서울까지 치는 거거든요. 여기는 공업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 전투에서 뺏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완전히 가루가 됐거든요. 네.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은 농업 지역이 많아요. 네. 그럼 어디가 재건 수요가 크겠어요? 러시아가 훨씬 커요. 근데 우리는 우크라이나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지만 그거는 서유럽이 도와주겠죠. 네. 우리도 뭐 인도적 지원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러시아 측 재건 수요가 훨씬 더 크다. 그렇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